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지금 지수대의 힘의 비축 과정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무서운지를 아마 배우고 있는 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이 지금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경제학 공부할 때는 그게 논문 정도로 나와 있을 정도지 교과서에 정규 이론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은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건데 이제 그게 일상화가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 채권 다 올랐고 부동산 다 올랐고 주식 다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사람 자체는 오히려 이거 좀 약간 더 담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주식하는데 그렇게 담력이 부족해서 이거 돈 벌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1, 2년 지나봐야 합니다. 코인이 막 올라갈 때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올라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3억 정도는 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달라들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금, 은처럼 코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알트코인 같은 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잡코인들 주식으로 말하면 코스닥 잡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종목, 우선주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하룻밤에 50%, 100%씩 뜨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화재 현장에서 불꽃이 튀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아마 연준도 똑같은 입장으로 활활 타오르는 시장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쇼킹했던 거는 PMI와 PPI라고 하는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PMI라고 하는 거, 그중에 서비스 PMI는 미국의 70% 이상을 설명하는 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건을 쓰는 것라기보다는 용역을 쓰는 거고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PMI, 서비스 PMI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 물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다. 그 두 번째 PPI라고 하는 거, 세계 제조업 공장의 기반 자체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로 옮겨지면 좋은데 그게 1, 2년 만에 옮겨질 게 아니죠. 30년을 해먹던 그 제조업 어떤 기지가 이제 미국이 좀 밀어낸다고 해서 금방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물건은 전부 중국산, 중국배,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지, 한 가지 의지는 어떤 거냐? 이거 피크아웃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6월 정도 되면 이게 피크아웃이니까 좀 내려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사람들의 로직은 그겁니다. 그동안 쉬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임금을 자극해서 혹은 물류를 자극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물가 상승분을 뱉어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다른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소비가 팬데믹 이후에 펜트업 컨섬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소비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반영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골디락스 아니냐라고 하는 거, 골디락스는 옛날에 그린스펀 의장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적절한 2% 미만에서 유지되면서 금값 오르고 주식시장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물론 채권 가격은 내려왔습니다만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면서 다 물가가 올라가는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그런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8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되는 정책 실패,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페드가 어떤 부분에서 가격 통제 기능을 발현을 해서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 실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물가가 혹시라도 고삐가 잘 잡혀지지 않고 페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물가가 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케이프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S&P인데 나스닥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거는 나오질 않아서 제가 S&P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이라고 해서 케이프라고 저희들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했다 보시면 돼요. 이거 10년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최근에 1, 2년간 물가가 튀고 있거든요. 그거는 2, 3년짜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케이프를 구하게 되면 이거 닷컴 버블 이전에 있던 수준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치로 하면 평균이 닷컴 버블 미만이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스파이크가 이거 한 번 더 나오죠. 맨 앞에 있는 이 스파이크는 대공황 때 192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튀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지금 이게 S&P인데 37.3입니다. 나스닥은 52.8, 52.7, 52.9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 28, 나스닥이 평균값이 이 중간값이죠. 중간 정도 됐을 때가 28 정도 되는데 최저치는 18, 지금은 그거의 3배인 5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다. 그러니까 계속 뜨거울 거다. 여기서 금리가 안 오르고 물가는 낮은 상태 유지하면서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차트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그때 우리죠. 뭐 원유값이 100불 넘어가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땡기면서 철강, 뭐 조선, 해운 막 이런 것들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의 물가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툭 떨어지는 흐름만 나온다라고 하면 골드리락스에 근접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정 정책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 거고 G7에서 우리 합의해서 중국 대항해서 재정 풀어서 경기 부양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똑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차트를 그려보시면 미스매치가 난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 특히 페드의 유동성에 너무 많이 풀렸던 유동성에 대한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 8월로 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툭툭 계속 튀고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 4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 세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꼼짝없이 중앙은행은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한은 총재께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 조금 강경 발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이상 기온 현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를 이제 뭐 난방 요 밑에 따뜻한 데죠. 그러니까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 베이징 대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 그게 뭘 건드리냐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들어가는 나라 두 개라고 하면 EU하고 미국인데 미국의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유라든가 식료품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사다 쓰는 걸로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가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툭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중국 이상기온뿐만 아니라 중국의 PPI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산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물가가 튄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만 40세 되신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수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이 유동성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의 유동성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물가와 싸우려고 하는 페드의 정책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드가 트랜지터리라고 했습니다. 트랜지터리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거쳐가는 거야. 한번 홍역처럼 앓는 거니까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해. 라고 하는 건데
7, 8월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 지표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미국 시장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준은 물론이고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용인할 만한 수준일 것이다.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류의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뭐 FOMC 회의 이외에 또 지표들 많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네. 뭐 물론 이게 같이 엮여가지고 한국 시장도 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한국은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서 그 미국이나 중국 시장하고 연동이 됐다고 해도 떨어지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만 찾으면 매매하기는 편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요일 날 이제 코어 리테일 세일입니다. 미국의 소비 관련된 부분이고 뉴욕주의 산업 생산,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 벗고 접종률 높아진 이후에 산업 생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뉴욕하고 필라델피아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중국의 산업 생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중국의 산업 생산은 지금 전 세계 물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이제 수요일 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아침부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주택 허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표가 나는데 그건 중요도 면에서는 FOMC만큼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그린스펀 의장은 이 유태인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린스펀이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는데 그 가방이 두꺼우면 이 양반이 검토할 게 많구나. 집에 가서도 검토하는구나. 그러니까 금리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가방이 얇으면 집에까지 가서 일할 거 없고 이번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한다, 동결한다 이렇게까지도 월가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롬 파월 의장은 그 얘기예요. 뭐 제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상원 하원하고 초당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해서 재정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합의해서 서명을 할 때까지는 금리를 눌러 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9월에 지금 뭐 어떤 팬데믹 이후에 지원을 하죠. 뭐 실업급여부터 시작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만기가 9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의회하고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데 그 이유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3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33만 원은 정부가 이전 소득으로 밀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못 사는 나라들이 하는 건데 미국처럼 큰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페드가 금리를 땡기겠다는 걸 시사해버리게 되면 저거 페드 못 쓰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괜히 이제 뒤집어 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8월, 9월 달까지는 혹은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수를 누르는 이벤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파월 의장의 말이 언제 변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양반들은 어떤 걸 보고 하느냐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주식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뭐 확실하게 디커플링이
커플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앞서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수출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네. 수출 데이터가 어느 부분에서 더욱더 호전을 보이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에 자동차주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자동차 쪽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요. 10만 킬로 좀 넘었는데 6, 7년 탔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로 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콘센트가 없습니다. 이게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네. 혹은 아파트가 이제 뭐 좀 해야 되는데 30년 된 아파트에 이 콘센트 꽂을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도 그 불편해서 저는 안 살 겁니다.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냥 내연기관 차를 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들이 반도체도 부족하고 했는데 한국은 그걸 잘 막으면서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석유 제품, 그다음 반도체, 무선통신이 많이 내려갔어요. 저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팔린다는 것 같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EU, 그다음에 미국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팔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EU로 가는 자동차 혹은 석유 제품 관련된 업종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요거 참고 지표로 지금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1년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죠. 이걸 보면서 조만간 한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은이 할 수 있는 건 땡기는 거거든요. 지준율을 조정한다거나 금리를 조정한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은행이나 보험 같은 데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건설,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고 환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달러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거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환율이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입에다가 쓰는 거라든가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든가 혹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투자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컨빅션을 갖고 시장이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화분에 너무 물이 넘치게 물을 많이 주었을 때는 가서 걸레 갖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갑자기 경기를 부러뜨려 가지고 막 누르겠다 이걸 고삐를 잡아서 뭐 투우사가 가서 소의 등에 칼을 꼽듯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초과적인 유동성에 의해서 투자가 됐던 부분은 조금 투자자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국 기대할 곳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중국 수출 데이터를 보면 14%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중국 1순위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간재보다는 소비재 쪽으로, 최종 소비재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밖에 볼 게 없습니다. 미국하고 EU하고 합쳐서 1대1로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그걸 뭐 2조 3천억 달러를 하든 1조 4천억 달러를 하든 중요한 건 인프라, 도로, 항만, 교통, 브로드밴드 관련된 거는 안 빠지고 나머지 실업급여라든가 노인들 부양책을 낸다든가 학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책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좀 줄이자, 민주당은 좀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장 빠질 때 그거 딱 보고 계시다가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저점 잡아 들어가시면 뭐 올 1년은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금리가 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융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다지 흐름이 뭐 좋지는 않았는데 네. 이같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밑에 금융주 지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네.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생각 이해죠.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져버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사실 배당 매력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풀려 있는 대출 자체에서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가산금리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막 붙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3%에 빌려주던 거 3.2%, 3.5% 똑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하는 거 3, 4% 나오던 게 5, 6, 3, 4포인트 나오던 게 베이시스 포인트 나오던 게 5, 6 베이시스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3, 4나 5, 6이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시고 주가 빠질 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철강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주고 바닥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산업 생산, 거기에 전력난 이 문제는 결국 조강 생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볼로틸은 커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1차적인 하락은 마감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나 철강의 가장 큰 문제는 비 오는 겁니다. 장마철 오고 태풍 불고 그러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살짝 조정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거 장마만 와라 그러면 철강주 사재기 할 거다라고 하면서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은행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헷갈려서 네.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네. 있는데 잘 말씀을 정정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그 현대제철, 동국제강, NI스틸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미는 없습니다. 철강주, 화학주 뭐 섹시하지 않죠. 뭐 맨날 하던 거고 어디 뭐 그런 거니까 별건 아닌데 어쨌든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이클,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료 인상, 전기 쇼티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상반기에 생산량을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철근이나 철강을 밀어내면 후판 같은 거, 조선에 만치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막 밀어냈었는데 그게 꺾이는 거죠. 그러면 한국산 업체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건설주 중에서 계룡건설이라든가 시멘트 관련된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로 인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만 잘 땡겨준다고 한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가 땡겨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거에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어제 발표 났으니까 10일 동안인데 앞으로 20일간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간에 이빨 아프면 못 참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하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은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거 레이 같은 거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수출 지역이 미국 쪽이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활동 재개와 관련돼 있는 거에 어떤 수혜를 받는 부분이니까 이쪽도 한번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